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 직후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특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느냐 이 여부일 텐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흘 만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 또 그리고 사망 양평 공무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라는 입장. 더불어서 조사실 상황을 비출 CCTV는 없었다라는 입장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CCTV가 없는 이유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계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흘 전에는 이제 강압 조사가 없었다라는 특검의 입장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사망 날짜 당시에는 강압적 분위기도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그 수사의 강압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 내지 해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논란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양평 공무원 사망 소식 이 사흘 만에 모든 수사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그 수사 요소에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도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했는데 1차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논란과 이런 것들이 좀 감안해서 오늘 김건희 특검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이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을 일단 재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건데 자, 허재 변호사, 오늘 숨진 공무원 시신 부검도 또 진행이 됐어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어떻게 보면 좀 핵심 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CCTV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특검에서 밝힌 거는 조사실 내부의 CCTV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참고인 조사로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진술 녹화를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검 측에서 밝히기로는 아마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진술 과정, 그러니까 조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녹화한 CCTV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뭐 특검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로는 복도라든가 아니면 휴게 공간에 있는 CCTV 중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위축된 부분이 있는지 강압적인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복도나 이런 곳에 일반적으로 설치된 CCTV는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거든요. 그 화질에 따라서 표정이나 행동이 굉장히 명확하게 위축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 CCTV로 강압 수사 여부를 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해서 자, 조사실 내부에는 이 CCTV 녹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허재 변호사. 그런데 특검이 사흘 전에 강압 조사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거는 그럼 뭘 보고 판단한 겁니까? 특검 자체적으로 아마 수사팀에 확인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사망 소식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알려지기로는 예.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특히 자필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이 자필 메모에 이미 회유와 강압으로 너무 힘들다,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망의 원인이 이 회유나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내부에서도 당시 수사 상황이 어땠는지 해당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 확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네. 특검 측에서는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이제 유서가 거론이 돼요. 오늘 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허재현 변호사.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서뿐인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유족 측에 사본을 교부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족 측이 그 내용에 만약에 이 숨진 공무원이 특검 측의 강압 조사로 인해서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이 견디지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유족 측이나 숨진 공무원의 어떤 사망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남희 기자,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했어요. 제가 국회 앞에 보니까 자, 영상 보면은 저렇게 숨지는 그 양평 공무원 분향소를 또 설치를 하고 네. 여기에 더해서 특검법까지 지금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뭘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검을 특검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이 특검안은요,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균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거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특검을 특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바로 국회 앞에 마련된 바로 이 추모 분향소에서 이렇게 지금 추모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는요, 민중기 특검 조사실 방문해서 사망자 조사 기록도 확인하고 현장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시켰는데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이 강압 수사로 인한 관련 사건을 특검하겠다, 이 특검법 제출을 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이 107명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또 관련 속보는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로 향한 대학생이 끔찍한 고문 끝에 숨진 지금도요,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 도시의 덫은 여전합니다. 벗어날 수도 또 건드릴 수도 없다는 범죄 단지의 이 실체를요,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봐라 더. 자, 지금 들은 거는 이제 가해자 목소리고, 자, 영상 속에 2달 전에 납치돼서 숨진 대학생 모습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마약이 담긴 통이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흡입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대학생이 저런 식으로 마약을 강제 투약 당하고 저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숨진 상황인 거거든요. 예. 지금 마약을 강요하는 인물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조직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피해자는 국내 브로커 소개로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도착 직후 범죄 단지에 감금을 당했고 저렇게 강제 마약 투약도 당하고 억지로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한 뒤에도 예. 지금 시신조차 2달째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를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따져볼 텐데, 자, 그러면 이들이 아까 범죄 단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는 건데 이게 웬치라는 단어로 불리더라고요.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이게 중국어 위안취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단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범죄를 자행하는 어떤 범죄 단지, 범죄 소굴을 만들어 놓고 네. 심지어 이 안에는 사람을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들까지 있어서 피해자들이 일단 가면은 여기에 가둬지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가해자들은 카지노도 운영하고 저런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고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어떻게 불리는 말도 있냐면 개밭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다고 합니다. 이게 조직원 사이에서 불리는 말인데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일하고 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곳이 아니고 네. 국제인권단체죠. 엠네스티가 2023년부터 올해 5월 사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파악된 캄보디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웬치, 감금 시설만 무려 5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53곳이요. 지금 추정되는 곳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게 하나 더 짚어보면 이남희 기자, 이번에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조직에게 납치됐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 예천 대학생 사망 사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성도 캄보디아로 간 뒤 돌아오지 않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상주에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8월 19일 날
출국을 했어요. 캄보디아로. 그런데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가족들이 3일 뒤인 8월 22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출국 닷새 후죠. 24일 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한테 2천만 원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천 대학생과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보면은 발신번호 확인되지 않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 역시 지금 예. 구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 단지의 실체를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전에 그럼 수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자, 저곳으로 향하게 하는 미끼가 고수익 취업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이거는 또 과거 수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 IT 관련된 업종으로 그렇게 유혹한 경우는 2, 3년 전에 맨 처음에 여기 유인책들이 썼던 용어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을 모집하는 것을 점점 고도화,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까지 서류 이것만 좀 운송해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다는 등, 아니면 캄보디아에 같이 여행 갈 사람 구합니다. 비행기표나 여행 어떤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재명 변호사,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고수익 취업 시켜주겠다 이 미끼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화한 수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IT 관련 업종을 얘기한다 아니면은 통장을 고액에 사주겠다 이렇게 범죄가 의심스러운 그런 유인책뿐만 아니라 예. 번역일을 한다라는 정상적인 일 같잖아요. 그렇게 유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부업체에 고액의 빚을 진 사람한테 캄보디아 일단 가라. 가서 호텔에 2주만 머물면 빚을 얼마 탕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유인책을 쓰는 경우, 협박 같은 유인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나는 괜찮겠지, 이거는 범죄가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내리면 일단 승합차에 태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승합차 안에서부터 네. 엄청난 구타가 시작되고 휴대전화, 여권, 지갑을 다 뺏겨서 어디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그 길로 웬치에 끌려가면 다음부터는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캄보디아 공항에 이 도착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웬치라는 덫에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 도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리는 걸까요? 일단 몸값이 비쌉니다.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심지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사람도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 어떤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돈은 작아요. 많이 해봤자 뭐 우리 돈으로 10만 원,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값은 1,000만 원이 치솟합니다. 그러니까 이남이겠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게 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피해자들은 몸값이라고 부르던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 화가 나는 표현이죠. 물건도 아니고 몸값이라고 그렇죠. 가격을 예. 매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금된 피해자들한테 자체적인 몸값이 감금된 이후 바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국제 엠네스티에서 고발한 이제 범죄단체 웬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숙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콜라 한 잔만 해도 5,000원을 내야 되고요.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머무는 일이 늘어날수록, 머무는 날짜가 늘어날수록 빚만 늘고 굉장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출할 수도 없는 구조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네. 자, 너한테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다. 몸값을 내고 떠나거나 이 방에 갇혀 굶어 죽거나 손과 팔, 다리를 다 다치게 한 다음에 자, 경찰에 넘기겠다. 뭘 고를래? 라면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다 내야지 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면서 이 몸값이라는 얘기를 이 피해자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그 범죄 단지, 자, 저거요. 웬치. 아니, 겉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범죄 단지라고 하면 뭐 창고나 지하 시설 같은 걸 연상하는데
아니 겉보기만 봐서는 굉장히 큰 리조트 건물 같아요. 맞아요. 리조트로 활용됐던 곳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요? 2022년 이후에 예. 캄보디아가 사기의 성지로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중국이 일로 일대 작업이라고 해서 네. 자 1대1로죠. 1대1로 작업이라고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 캄보디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아누쿠빌에 특별히 리조트 관광 특성화 지구로 지정을 한 거예요.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리조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리조트를 만들고 도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중국이 도박을 금지하면서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도박이나 또는 카지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중국을 기반으로 한 범죄 조직들이 저기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사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즉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시작된 카지노 사업이 중국이 발을 빼고 나가면서 예. 사기 집단의 근거지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남희 기자, 근데 숨진 대학생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거된 중국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른 범죄를 좀 저질렀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망한 대학생 그 연루된 3명은 지금 붙잡혔고 예. 2명 핵심 용의자 2명이 아직 검거 안 됐는데 이 핵심 용의자 가운데서 영창을 촬영한 중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2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이거 마약 섞인 음료를 먹으라고 권유한 것이 알려져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결국은 핵심 용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2년 전 마약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 마약 음료수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한 매체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경찰에서는 현재 관련된 의혹을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웬치 얘기로 네. 돌아가 보면 최진봉 교수님, 네. 아까 그 건물 보면은 굉장히 커요. 겉보기에도 육안으로도 다 보이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데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현지 경찰은 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경찰이 부패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실제로 유력 정치인들 캄보디아에 또 경제인들 그리고 중국계 자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경찰이 결탁해서 타락하고 있는 부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수사를 요청해도 들어와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 밖에서 가드라고 하죠. 소위 지키는 경비원, 경호원들과 적당히 얘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실제로 증언에 따르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안에서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캄보디아 경찰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주기는커녕 네. 도리어 자기가 적발돼서 도리어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결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유력 정치인 경제인들과 결탁이 돼서 돈을 받으면서 부패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 같은 경우도 예.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실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들 나라에 투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국민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결국 저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범죄를 키우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변호사님, 자세히 아까 영상 보면은 창문 같은데 지금 창살도 막 있고 하거든요. CCTV도 보이는 것 같고요.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것 같은데 이러면 탈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설계되고 관리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탈출을 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도 있고 담장이 3m가 넘는데 그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저렇게 삼엄하게 무장한 경비원들이 수십 명이 순찰을 돌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수 경비 인력이 전기 충격 봉을 휴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탈출한다는 것은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 정도니까 피해자들이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 면에 도움 요청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예 여권하고 휴대전화를 뺏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한테 구해달라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잘 숨어 있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타를
틈을 타가지고 뭐 현지 식당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용 폰을 잠시 써가지고 요청을 하고 메시지를 지우고 이러는 식으로 구조를 아주 급박하게 요청해서 구조된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고를 해도요 네. 벌미가 잡힐까 싶으면은 바로 이 단체에서 그 거점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찾아와도 이 찾아내기 쉽지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는 발생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니 자경단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지에 이제 우리 정부 당국도 코리안 데스크 이거 설치하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뭐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거 캄보디아 정부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그 캄보디아의 한국 그 경찰 파견된 경찰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코리안 데스크도 마련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서 23일 날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자가 우리나라 경찰과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양자 회담 이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풀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TF를 또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조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위성락 실장 주도로 해서요. 바로 캄보디아 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뭐 외교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요. 보안부처 TF를 구성해가지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정부와 외교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력쇼의 대규모 카드 섹션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병식 행사를 치른 김정은 위원장 얘기입니다. 주민 인권 유린이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보면은 아쉬운 점 하나 없이 훌륭히 저력을 과시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호평을 한 겁니다. 그거에 이어서요. 자, 지금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까지 찾았습니다. 근데 허준 변호사, 옷을 보면은 옛날엔 저거 인민복 입지 않았어요? 근데 가죽 점퍼네요. 지금 인민복으로 해서 가죽 점퍼로 갈아입고 선대를 참배하는 모습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 가죽 점퍼가 함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가죽 옷을 입는 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강인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인데다가 특히 북한에서는요. 가죽 옷을 김정은만 입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김정은이 가죽 트렌치 코트를 입고 처음 TV에 나왔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모조 가죽 비슷한 옷을 입는 유행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가죽은 나만 입을 수 있다. 네. 무례하게 왜 내 스타일을 따라하나라고 하면서 심지어 경찰들이요. 저 가죽 옷을 생산하거나 입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모조 가죽이든 진짜 가죽이든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고위층이라고 하더라도 네. 가죽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오로지 그래요? 이 백두혈통과 아주 최측근에게만 허용된 어떤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가죽 옷을 입고 등장한 것 같습니다. 김주에는 가죽 코트 입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백두혈통이니까 입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본인은 어쨌든 간에 자, 열병식 이거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3일 연속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보면은 전야제 열병식에 이어서 지금 저거. 아니, 횃불 들고 하는 저거 뭡니까? 자, 이른바 횃불 카드 섹션. 자, 북한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횃불 야회. 지금 보면 후비대, 당을 따라 빛나는 청춘. 이렇게 지금 카드 섹션처럼 지금 네.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한 거냐면은 바로 열병식 다음 날 또 청년들이 그 다음 날 행사로 대규모 군중 시위 또 횃불 야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보통 이 횃불 야회는요. 북한 정권에 대한 또 충성심,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요 기념일 에 이제 펼치는 행사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또 인민, 대중, 제일주의, 또 지상낙원 이런 글자들 만들면서 지금은 당철회당, 혁명,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자들이 나오잖아요. 북한 정권도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씨로 굉장히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행사 또 사흘까지 열었습니다. 아니,
뭐 인민대중제일주의 저런 글귀까지 지금 만들었다는 건데 아니 근데 저거 준비 과정 상당히 혹독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혹독할 수밖에 없죠. 횃불 하나만 꺼줘도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카드 섹션도 했거든요. 횃불뿐만 아니라 예. 카드 섹션에서 매스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기계체도 하는 거, 그리고 카드로 보여주는 모습 이것까지 다 했는데 이거 하는 동안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글씨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준비하는데 네. 한 번 연습이 들어가면 6시간 이상은요 6시간 최소 6시간입니다. 최소 6시간 대소변을 갈 수가 없어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 중에 물 같은 거 먹지도 못해요. 네. 음식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버티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까지 저기 나가서 지금 저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 생각한다면 저게 어떻게 대중제일주의입니까? 인민을 핍박하는 주의지. 그리고 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정 넘게 행사가 지금 비 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화면에. 저 사람들이요 저기 앉아가지고 저기 서서 앉아서 자정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시작하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동원돼서 앉아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지금 국기 들고 저러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대중을 위한 행사인지 김정은을 위한 행사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정도 비가 오면 사실 비옷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병식 다음 날인 횃불 야회에 저렇게 청년들을 총동원시켰다면요. 더 큰 문제는 자 전날에는요. 어린이를 총동원시켰습니다. 바로 5년 만에 부활시킨 집단 체조인데요. 여기에 대거 어린이들을 투입시킨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제 되는 아동이었는데 맹장이 터진 거예요. 남아였고 이제 맹장이 터졌는데 실제 공연이었어요. 리허설도 아니고 훈련 중도 아니고 해서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 네. 저렇게 이게 그것 때문에 모티브로 해가지고 저 영화가 푸른지단 위에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공연 다 끝날 때까지 아동이 참았던 거예요. 참고 그 공연을 마무리를 하고 심지어 김종일도 나오지도 않았는 것도 네. 공연인데도 참고 하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맹장 터진 아이 사연을 저렇게 영웅화해서 영화까지 제작할 정도였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도 거의 1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1시간 20분 공연을 위해서 예.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준비를 하면요. 새벽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한대요. 그리고 기간도 뭐 길게 하면 몇 개월, 5,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수업도 못 받아가지고요. 방학 동안 공부를 다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업을. 네. 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 사건이 아까 지금 봤던 우리가 맹장 터진 저 사건은요. 예전에 북한의 아리랑 공연, 그 공연 때 있었던 일이에요. 2009년도에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공연 같은 경우도 예. 아동 10만 명이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저거를 관광 상품화 했거든요. 외국에서 관광 오면 저거 공연 보여주고 돈 벌고 이런 일을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맹장도 맹장이지만 골절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손을 올리고 하는 근육 파열되는 경우도 많고요.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빵 하나로 견디면서 먹을 거 주지 않아가지고 탈진이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춤, 곡의 카드 섹션 이걸 강행군을 몇 개월대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수도 없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아이랑 그 게임에도 있었지만 네. 아이랑 공연에도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자, 최진봉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않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요. 훌륭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만족감을 드러낸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우려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저거는 보면은 그 군인들이 나와서 뭐 사슬을 끊거나 뭐 쇠줄을 구부리거나 막 예. 불 링을 뛰어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차력쇼 같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전날 행사에 많이 와 있었는데 보면서 입 벌리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보는 장면도 사실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집단 체조가 지금까지 북한 외화벌이 수단이었고 김정은이 게다가 만족까지 표시하다 보니까 네. 이거 앞으로 계속되는 거 아니냐. 돈벌이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북한 전문가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족감까지 드러냈으니 이건 이제 제대로 외화벌이를 또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열병식 당일 행사에서도요. 인권 논란이 또 불거질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 내부에 이 반동 세력을 잡을 특수부대로 추정되는 게 저거라고요? 저게 뭡니까?
저게 지금 정규군 군복과 다른 옷을 입은 부대의 모습이거든요. 예. 짙은 곤색 복장이고 군견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이 장착된 헬멧에 무전기를 착용하고 있고 흰색 허리띠에 보면 알 수 없는 용도의 철 고리까지 달려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나운서 리춘이 북한 아나운서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 사람 설명에 따르면 제도의 안전을 해치는 불순한 기도와 행위도 맹렬한 추격전으로 철저하게 색출을 하고 진압하고 소탕할 수 있게 격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부대의 목적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있는 저항운동 세력이라든가 북한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진압하는 일종의 기동 타격대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열병식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부대의 존재를 드러내고 임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공개한 게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북한 내 움직임에 상당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지금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계속 이럴수록 사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쌓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불법 불꽃놀이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나라 남미 페루에서요. 또 한 번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고 당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불꽃이 계속 터집니다. 이 소리 들어도 엄청난데 보면 지금 전신주가 보이거든요. 상당히 아찔해 보여요. 저게 그냥 불꽃놀이라고 하더라도 예. 전신주가 있고 전깃줄이 저렇게 많은 데서 만약에 불꽃이 터진다고 하면 상당히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아래를 보시면 이게 그냥 불꽃놀이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지금 불이 막 치솟고 있잖아요. 저게 아래에서 화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그래요. 지난 11일 페루 리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저렇게 4명이 다치고 300명이 집을 잃은 상황, 그 상황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니 전기줄이 있는 곳에서 지금 화재가 벌어지고 불꽃이 터진다는 건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냐면요. 바로 인근에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저곳에 뭐가 있었냐면 폭죽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이 불법적으로 폭죽들을 적재해 놔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렇게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 주변의 집들이요. 가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판잣집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판넬 등으로 만들어진 판잣집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게 300채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예. 최소 100채 이상은 주택이 전소되는 일까지 벌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적 인프라 문제가 또 겹친 안타까운 사고인데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미 바로 위에 있는 미국에서 들어온 조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아니, 울기도 전에 걸어 나온 슈퍼베이비가 있어요? 일단은 실제로 걸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온 아기 보고 계시죠? 네. 미국 내슈빌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오. 저 아기가요. 무려 몸무게가 5.8kg이에요. 5.8kg 요? 그러니까는 평균 3kg대잖아요. 그거보다 2배. 평균 아가가 태어날 때 몸무게보다 2배의 몸무게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겁니다. 이게 초우량아가 출생해서 네. 걸어 나온 아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엄마가 SNS에 이렇게 자신 출산 직전의 모습 올리면서 보통에는 큰 아기를 가지면 공 같다고 하는데 나는 그 공이 뭔지 알아.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이 큰 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이 건강하게 출산한 걸로 보입니다. 아이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산모는 건강한 거죠? 저도 그게 제일 걱정됐거든요. 엄마가 저렇게 우량아를 출산하려면 엄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는데 네. 다행히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다고 하고요. 이 아기가 출생 직후에 산소 치료, 혈당 수치 관리, 정맥 주사 같은 짧은 처치만 마치고 건강하게 엄마랑 같이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요. 최근 네. 3년간 우리한테서 태어난 아이 중 가장 무겁다. 이번 출생은 사랑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지만 근데 기네스 기록을 보면요. 네. 1955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아기가요. 무려 10.2kg짜리 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네. 저는 이 기록에서도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낳았을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됐는데 네. 아마 마틴처럼 지금 보시는 건 인물이 마틴인데 마틴처럼 제왕절개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6kg 정도면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엘라베마주에서 지난달에도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저런 초우량아를 보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요. 열병식에서 얼마 전에 공개한 저겁니다. 화성 20평. 중국,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이거 갖고 있다 이러면서 핵무력을 제대로 또 과시를 한 건데 이게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가장 화제인 건데 정명수 작가님. 네. 그동안 괴물 ICBM 나온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나왔어요. 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 미사일이 그 기존의 화성 19형보다 사거리, 그다음에 탄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능이 개량이 돼서 네.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유효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했던 게 열병식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고위급 인사 앞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같이 나왔던 게 이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마 형도 같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겨냥한 이제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소개했는데 무인기 발사차 그리고 이제 그 에이브럼스 전차와 우리의 K2 전차가 섞여 있는 듯한 북한이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 신형 전차 그리고 네. 이제 방사포 그리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쿠르스크 전선에서 싸웠던 것 같은 이제 파병 부대도 이제 행진에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을 과시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ICBM 끝판왕으로 불리는 이 화성 20형이 가장 큰 화제를 낳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거 겉보기만 봐서는 모르겠지만요, 자세히. 네, 일단 그렇죠. 어떻게 추정하세요, 전력을? 예, 그러니까 이제 최강의 핵 전략 무기라고 예. 그렇게 메드베데프 리창 총리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북한의 행태를 보면 사실 과장, 기만, 선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게 실제 발사나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이기 때문에 네.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주장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다면 사실은 이 엔진의 추력이 높아졌어요. 고체 연료 기반이고요. 네. 사거리가 무제한이다. 15,000km는 지구 어디든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탄두입니다. 네. 다탄두. 그래서 최대 5개까지 탄두를만 실른다면 그 탄두가 워싱턴을 비롯해서 뉴욕 또 서부 지역까지 타격한다면 사실 미국이 정찰 이 추적 다 하지만 네. 요격에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또 미국 이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국 본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 LA 전 사정권을 다 타격할 수 있으니 굉장히 보기 불편한 무기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도요 참지 않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ICBM이 공개되기 직전에 이제 나온 거긴 하지만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 자 이제 수중에서 화염을 뿜으면서 뿜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데 저게 트라이던트 2라고 불리는 SLBM이라고 해요. 저희 미 해군에서 작심하고 공개한 건데 마치 북한 보라는 듯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라이던트, 즉 삼지창이죠. 해상에서, 해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일컬어지는 삼지창을 현대화시킨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형적인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고요. 네. 1990년대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도 가장 강력한 SLBM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7,000에서 12,000km인데 네. 왜 사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냐? 탄두를 8발에서 12발 정도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두 중량에 따라서 사거리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 무기가 언제 쓰이는 무기냐? 물론 선제 공격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한 무기지만 네. 가장 무서울 때는 미국이 먼저 타격을 당해서 본토가 반격이 불가해도 만약에 이 트라이던트2 SLBM을 장착한 핵 잠수함이 살아있다면 네. 미국을 공격한 그 나라는 안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살아있는 등 뒤의 칼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 뒤에 칼이다. 아니 그러면 북한은 ICBM 끝판왕 내세우고 미국은 지금 SLBM 끝판왕 내세우고 지금 거의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황이요. 단순히 좀 무기 과시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가 지난달에요. 아니 장성들을 한 800명 모아놓고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I'm thrilled to be here this morning to address the senior leadership of what is once again known around the world as the Department of War. I rebuilt our nuclear, as you probably know, but we'll upgrade that also and just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We have to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아니 문세 사장님, 네. 한 800명 장군들 이제 모아놓고 핵 이거 우리 제대로 한번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거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사실 오랫동안 물론 관리는 해왔습니다만 오래전에 사용했던 이 핵무기를 다시 꺼내서 이걸 재건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는 지금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예.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권위주의 독재 체계, 수정주의 세력과의 충돌,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네. 중국은 대만을 타격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무기를 계속 핵무기,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본토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군생활 뭐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휘관 8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이걸 사용하지 않겠지만 네.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걸 계속 재건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 방금 보여준 트라이던트 2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이제 제일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그런데 여기 발언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니 국방부가 아니라 이제 전쟁부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 아닙니까? 예, 명칭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전쟁부가 어떻게 생겼고 왜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가야 되냐 이거를 알아보려면 미국의 예.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건국을 했죠. 당시에는 공군은 없었어요. 대다수의 미군 병력은 육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부 산하에 육군성이 먼저 생겼고 그 뒤에 해군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47년 정도에 육군 항공대에서 공군이 독립을 하면서 공군성이 생겼어요. 네. 그 뒤에 국가군사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잠시 유지가 되다가 1949년 정도에 전쟁부에서 국방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쭉 유지가 됐죠. 네. 그게 바로 이 직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2기 명칭 바꾸기 전까지 계속 국방부가 유지됐다가 이번에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바뀐 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과 함의가 뭐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자신과 트럼프의 싱크탱크가 보기에는 미군이 가장 위대했던 때는 전쟁부였을 때죠. 그 뒤로는 미군의 세력이 점점 줄어왔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럼 트럼프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미국을 유명하게, 미군을 위대하게라고 하려면 다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 체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명칭도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 버리고 전쟁부로 간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전쟁부가 언제든 미국은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시그널로 읽히기도 해요. 자, 트럼프가 그러면 이렇게 핵을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는 속내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핵 전력 강화에 목매냐? 북중러 반미연합에 대항한다는 겁니다. 정문수 작가님, 얼마 전에 그天安문 막무에 올랐던 그 얘기 같고요. 맞습니다. 그 트럼프의 계속된 핵 관련 발언은 아마 단순한 뭐 군비 증강 선언이나 뭐 그냥 구호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점점 밀착하게 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선 제2차 세계대전 때 맞서 싸웠던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특히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한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에서 다양한 무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 그리고 드론 핵 탑재 뭐 가능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사실상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반미 군사연대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 지점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감히 나한테
라고 하고 약간 이제 좀 긁힌 지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감히 미국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미느냐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을 일단 따져보면 중국의 핵 역량이 그 정도로 위협이 됩니까? 예, 중국은 핵 3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3축에 들어가기 전에 핵무기를 완성시키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 높고 파괴력이 좋은 핵 탄두가 있어야 되고요. 핵 탄두를 어디까지 날릴 수 있는 혹은 배달할 수 있는 투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버무려졌을 때 또 한 부분에서만 되면 안 되고 지상, 공중, 해상에서 다양하게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완비돼 있어야지 비로소 핵 무력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보여준 네. 그 핵 무기들을 육상에서부터 이제 공중까지 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육상에서는 둥펑 60일. 저거요? 예, 맞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대륙간 탄도 탄으로 사거리가 약 14,000km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탄두부 역시 다탄두로 되어 있어서 한 발을 발사를 해서 미국의 여러 전략 거점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고요. 해상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G랑3를 이번에 소개했고 역시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역시 다탄두로 돼 있어요. 네. 한 발을 쏴도 미국의 여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공중에서는 전략 폭격기에서 운영이 가능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G랑2를 공개를 하면서 핵 3축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 완벽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인 체계 역시 준비돼 있다라고 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 네.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핵 추진도 아니고 핵 탄두가 장착된다는 어떤 증거는 없지만 유사시가 되면 충분히 장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핵 추진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무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럼 북중러의 북한이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축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얘기했던 화성 20 같으면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해상에서 발사하는 다시 말하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이 잠수함이 뭐 한 50척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핵 동력을 이용한 네. 다시 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번에 그걸 한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 핵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는요. 이 김군옥 잠수함이라서 3,000톤급인데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좀 개조를 해가지고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네. 저런 그 발사대를 만들었긴 했지만 저게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해상에서 다시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 이 들키지 않고 미국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잠수함 체계가 아직 구비가 안 돼 있고요. 네. 역시 전략 폭격기 같은 건 지금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지만 네. 적어도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 ICBM만큼은 지금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북한을 살펴봤다면 이제 남은 건 러시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두 번째 이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 이 부분 트럼프의 언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were a little bit threatened by Russia recently, and I sent a submarine, nuclear submarine, the most lethal weapon ever made. We're 25 years ahead of Russia and China in submarine. 그러니까 저렇게 핵을 업그레이드하게 된 계기가 러시아로부터 좀 위협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돕지 말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 메드베데프 최근에 평양을 갔던 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데드 핸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데드 핸드라는 게 뭐냐면 구소련 시절에 만약에 이 소련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지휘부가 다 이제 이 괴멸된다면은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가 갖춰져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우리
러시아를 도전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핵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 말이 재밌어요. 약간 위협을 받았다고 그랬고 우리가 25년을 앞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러시아에다가 다시 강조를 한 것이죠. 자, 약간 뭐 위협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러시아도 또 만만치 않은 게 특히 핵 잠수함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태상호 기자님 보면은 몇 년 전에 이 스텔스 핵 잠수함 이거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예, 뭐 정확하게 스텔스 핵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잠수함의 한 명은 벨그로드라는 함이고요. 2022년에 러시아 해군에 인계된 최신형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요. 이 잠수함이 특징이 있어요. 전장이 184m에 달합니다. 네.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크죠.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핵잠수함이 170여 미터인 거에 비하면 10m 정도가 긴데 그 이유가 포세이돈이라는 핵 추진 어뢰가 있습니다. 네. 그 어뢰를 운영을 하려면 잠수함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잠수함 하부에 또 다른 핵 추진 심해 잠수함, 그러니까 잠수함 두 척이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잠수함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사시가 되면 미국 근해에 가서 미국의 해안부에 붙어있는 주요 전략 거점을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미국을 향해서 사실상 핵무기를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거라는 건데 이 벨고로드가 아니 근데 2022년에 돌연 자취를 감춰서 난리예요. 네, 핵잠수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이제 바닷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 별명이 바다의 자객, 바다의 비수라고 부르는 건데 2022년에 벨고로드가 출항한 이후에 행적을 놓쳤다라는 기록이 났으니까 정확히는 안 보였다, 자취와 감췄다라기보다는 이런 고가치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미 출항한 시점부터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에서 감시 자산을 투입해서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시 자산이 이제 동원됐지만 이 벨고로드 함을 놓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언론에서 계속 자취를 감췄다라고 나왔던 건 정확히는 감시를 놓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고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데드핸드에 동원될 수 있는 핵무기이거든요. 그리고 핵 어뢰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연안에 가서 핵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핵 어뢰를 사용해서 미국 연안의 항구들이나 그거 아니라 그래도 동맹국의 주요한 미군 해군 기지들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러시아 의도대로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 핵 어뢰라 핵미사일 탑재한 벨고로드를 가지고 어떤 무력 시위를 나서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벨고로드 살펴봤으면 이제 핵잠수함 봤으니까 다른 뭐 전략 폭격기나 미사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예, 러시아 역시 핵 삼축을 아주 골고루 잘 갖추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량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구식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마르트 같은 최신형 ICBM 역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가장 긴장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핵 보유국 중에 가장 많은 기동 훈련 및 실전 배치 훈련을 실시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상당한 핵 역량, 뭐 25년 뒤처져 있다고 트럼프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정명수 작가님. 이렇게 핵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국제 질서에서는 핵 확산을 좀 막는 게 국제 질서인데 맞습니다. 이 북한한테 핵 포기해라 이렇게 하기엔 좀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을 놓고 생각한다면 뭐 편들 생각은 없지만 북한은 이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핵이 없이는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이미 한 수십 년 동안의 행적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포기할 상황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핵무기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가 서로 없었다면 1980년쯤에 제3차 대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4차 대전은 아인슈타인 박사 말대로 돌도끼랑 몽둥이 가지고 싸웠겠죠.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가 상호 확증 파괴 그리고 이제 나를 공격하면 너도 맞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균형을 가져온 장치였는데 지금 그거는 사실 강대국끼리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소련 그리고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같이 가진 거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거 많은 강대국들은 서로 좀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야 너 쏘지 마 그리고 우리도 안 쏠게라는 어떤 상호 간의 신뢰성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이 한 라인을 유지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나 다른 나라 같이 국제적인 신뢰도나 영향력이 낮은 국가에서 오직 핵무기만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원래 미국의 핵 정책은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겠다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그럼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보이는 순간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친 듯이 보복 능력을 갖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핵 질서가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핵 질서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 전력 업그레이드 이거는 필수다라는 게 트럼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의 핵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인데 일단 이게 어떤 무기죠?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거리가 한 10,000km 가까이 돼요. 속도가 시속 24,000km니까 30분 내에 북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그 위력이 450kT예요. 이거는 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것보다 3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 개, 3발을 장착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꾸준히 위력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매년 이걸 발사를 하고 있고 24시간 타격할 수 있는 운용 체계인데 400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400기를 갖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가 미니트맨 3가 지금도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인 것은 확실하나 60년 이상 된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래도 유지 보수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센티넬이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데 센티넬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재원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일부 정보에 의하면은 오히려 미니트맨보다 작아진다. 예, 작아지지만 성능은 더 좋아진다. 즉 더 우수한 고체 연료와 더 좋은 그 재료 그리고 센서 통합 등을 통해서 무게나 아니면 외경을 더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탄두부 특성은 미니트맨 3와 거의 대등소이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탑재되는 핵탄두인데 아까 미니트맨 3도 아주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175킬로톤이 더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상 무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3대 핵 전력 가운데 두 번째, 자, 전략 핵 잠수함인데 일단 이건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그러니까 SSBN으로 분류가 되는데 잠수함에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해서 유사시에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무기 체계입니다.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은 170m의 길이에 그다음에 SLBM, 그러니까 수중에서 발사하는 핵탄두를 약 20기 정도 탑재할 수 있는데 이제 분량을 늘리면 80기까지 좀 늘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일부 잠수함들을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이제 미사일로 개량을 좀 했는데 아직도 괜찮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또 원자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할 시기가 와서 이제 차기 잠수함을 좀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차기 잠수함으로 개발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컬럼비아급 잠수함. 이건 뭡니까? 예, 오하이오급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벌써 진수된 잠수함인데요. 총 12척이 건조될 예정이고요. 대형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약 28,000톤급이에요. 길이가 170m. 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최고의 잠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16개의 트라이던트 2 D5 계열의 SLBM을 BM 발사관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즉 한 발만 해도 강력한데 그게 16발이 장착이 돼 있으니 어마어마한 거고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S1B 원자로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뭐 10년에 한 번씩 연료를 바꿔야 되는데 42년 동안 핵 연료 교체 없이 지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중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공중 전력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 뭐 B2, B52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거기 B1B도 있지만 B1B는 사실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요. B2 폭격기 그러면 아마 스텔스 폭격기로 잘 알려져 있죠. 지난번에 벙커버스터를 이란에 떨어뜨린 이 폭격기로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핵 투발이 가능한 것이죠. 이 적에 노출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B52 전략 폭격기는 이 덩치가 커요. 근데 항속거리가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0톤의 폭탄을 싣고 6천여 킬로미터 날아가서 폭격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거리 2천에서 3천에 이르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탄두 스텔스 미사일,
그리고 사정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170킬로톤, 그러면 히로시마보다 10배 이상 위력을 가진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요. B-21이 이게 지난해에 새롭게 공개가 됐어요. 예, 작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무기 체계인데요. 기존 B2와 비슷한 이 가오리 형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별명 자체가 침입자예요. 그 별명이 나온 유래가 뭐냐면은 레이더망으로 보면은 거의 골프공 정도로 보인다. 그러니까 작은 새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침투가 가능하고 전략적인 폭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텔스 플러스 무인 운영이 가능한 기체다. 준비가 돼 있는 기체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핵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됩니까? 예, 우리로서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 다시 말하면 CNI라고 하는 재래식 핵무기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미 간의 동맹 현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잠재 핵 전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도 사실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미 간에 지금 원자력 협정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테이블에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최근에 지금 보도를 보면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기존에 있는 협정보다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공격을 당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빨리 회복해서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야죠.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미국의 업그레이드된 핵 전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